분석 관련된 부분들 계속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12가지 경쟁 우위 전략 이미 다 나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그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의 경쟁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결국에는 또 미래 준비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이제 전략의 포인트라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리고 그 예측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의 비즈니스 구도가 많이 영향을 받고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미래 예측 기법이라는 것들이 발달을 해 있고요. 통상적인 이제 예측 방법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의 예측 단계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범위, 스캐닝, 예측, 비전, 뭐 계획 수립, 실행 수립, 뭐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들을 밟아가는데요. 이제 얼마나 먼 미래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미래 예측의 이 구간에 대한 이제 부분이고, 일단 뭐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 최장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단기는 이벤트, 프로블럼 포커스다. 그러면 중기는 뭐 컨트리, 비즈니스 포커스다. 그다음에 장기, 비즈니스, 그다음에 최장기 뭐 이슈 포커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 장기, 최장기 이런 것들은 글로벌 시나리오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 통상 볼 수 있는 수준은 단기나 중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상을 예측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중기 자체의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많고, 빗나간 것들에 의해서 장기가 결정이 된다면, 이거에 대한 준비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뭐 10년을 사실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이것도 굉장히 큰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략 수립과 또한 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뭐 전문성 등급에 따른 방법 분류되어 있는데 뭐 상중하되어 있는데요. 로드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성 등급이 상위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뭐 이런 케이스로는 TRM이라고 이런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테크놀로지 로드맵.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그 과기정통부에서 TRM을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로 IT 관련된 신기술들에 대한 TRM 맵,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TRM 맵들을 찾아보시면 기술사 관련된 신기술, 신서비스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거기서 출제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저희 시험 특성이 그렇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대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미래 예측 주요 방법론으로는 이제 델파이, 시나리오, 패널, 트렌드 어널리시스, 브레인스토밍, 테크놀로지 로드 매핑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델파이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델파이 신탁에서 이제 유래된 거죠. 뭐 시나리오, 패널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신 거고요. 트렌드 어널리시스, 브레인스토밍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테크놀로지 로드맵핑 뭐 금방 이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고, 일단은 뭐 이런 방법론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기억하시고 쓰실 수 있는 수준이면 뭐 상관없고요. 사실 너무 많죠,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기법이든 써도 사실은 틀린 답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미래적 기법은 많아요. 근데 주요한 것들은 대충 요 정도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양적 추세, 질적 추세, 뭐 델파이, 시나리오 또 이렇게 구분해서 뭐 장단점 비교한 것도 한번 보시고, 국내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뭐 IT, AIP 이런 것도 이제 해가지고 뭐 미래예측 기법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될 거는 요 그림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미래 예측에 관련된 무언가를 써야 한다면 이 그림이 굉장히 유용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추세, 뭐 질적 추세, 그 다음에 중간에 델파이 기법 이렇게 이제 샘플로 넣어놓고, 이제 이게 단기 1 내지 3년, 그 다음에 중기에 5 내지 10년에는 메가 트렌드나 시나리오 기법,
그다음에 장기 10년 이상, 그렇게 되면 시나리오나 비전 전략.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략하게 전체 미래 예측에 대한 아웃라인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이제 다음으로 경영 혁신에 관련된 주제들이고요. 네. 이제 앞에서는 이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을 분석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했어요. 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전략이 나오고 과제가 실행이 될 건데, 이제 그런 과제를 실행한다는 것들의 핵심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바꾸는 것이 개선일까, 혁신일까에 대한 거는, 예, 결국에는 기업의 경영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라는 그거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이제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밸류 체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밸류 체인. 이제 이 기업 가치 사슬,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치 사슬이라고도 하고 그냥 원문 그대로 밸류 체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 결국에 이 펀 밸류 체인, 이렇게 기업의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뜻인데, 이 밸류는 무엇인가? 예, 밸류는 돈이다, 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기업이 수익을 벌어들인다, 돈을 번다라는 의미예요. 자,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활동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이 밸류 체인에. 돈을 만들어내는 주된 작업은 프라이머리 액티비티가 있고 서포트 액티비티가 있다. 결국에는 프라이머리 액티비티가 실제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돈을 버는데 인바운드 로지스틱스, 오퍼레이션, 세일즈 앤드 마케팅, 그 다음에 서비스,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돈, 쭉 흘러서 돈,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바운드 로지스틱은 뭐냐면, 네, 물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 물류란 뜻이에요. 내부 물류. 예, 자, 오퍼레이션은 뭐예요? 말 그대로 생산이에요. 그러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체인이 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체인이 예,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 뒤에서 부품들이 쭈르륵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품을 가져다 누군가 쌓아야 되고, 그죠? 예, 그 쌓는 작업이 결국에는 인바운드 로지스틱스인 거고요. 예, 이 인바운드 로지스틱스에 의해서 제품이 내부적으로, 예, 공장 내부에서, 예, 생산에 필요한 자리로 이동하는, 예, 이런 과정 전에, 예, 그런 부품 자재들은 창고에 쌓여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웨어하우징이라는 게 결국엔 창고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생산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돈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면 세일즈, 팔아야 돼요. 그죠?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일즈 앤드 마케팅 부서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서비스. 자, 이 과정들이 쪼르륵 진행이 될 때, 예, 생산 라인의 특정, 예, 장치가 고장이 나면 생산이 멈추겠죠. 그래서 공장의 설비들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가서 고쳐야 돼요. 자, 이것들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이거는 세일즈 앤드 마케팅에 의해서 팔린, 예, 물건들을 어디다가 대리점에 또는 고객의, 예, 집에다가 갖다가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부 물류,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생산돼서 팔리고, 네, 그리고 나서 배달이 되면은 돈이 됩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네, 이거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1시간짜리 강의를 하면서 수천만 원을 받아요. 네,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정형화해서 정리하는 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 자료에서도 이거를 가져다 쓰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죠? 서포트 액티비티라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속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이제 그러한 활동들이고요. 이것만 있어도 돌긴 돌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경영관리죠. 그 다음에 Human Resource, 인력관리, Technology, 기술관리, Procurement, 구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Support Activity라고 부른다. 자, 이 부분들이 하나의 회사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납품하는 서플라이어, 부품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얘가 똑같이 하나가 또 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부품 공급사에 또 서플라이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이게 똑같이 하나 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터, 그 다음에 커스터머, 이렇게. 마찬가지로 최종 커스터머에 이르기까지 디스트리뷰터도 결국에는 대규모로 이 물건을 가져다가 대신 대리점 또는 파트너들에게 배포해주는 역할이죠. 결국은 그 안에서도 약간의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게 또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안에서 돌고 돌아서 최종 커스터머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돈 버는 체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이에요. 자, 기업의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고요. 무엇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딜리버리 과정에 소요되는 이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의 소요 시간이 짧아야 돼요. 이 사이클이 한 번 도는데 1년 걸린다. 근데 이거를 한 달로 줄이면은 같은 수익 목표를 10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번 돌려서. 그러면 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당 단가가 볼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단가를 산정을 하게 되면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품 단위당 단가가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의 리드 타임을 줄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혁신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은 밸류 체인과 ER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IT 기술은 이제 90년대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한 거고요. 그러면 그 전에 과거에도 IT 시스템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죠? 부분적으로만 존재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밸류 체인은 이거는 그 당시에도 변화가 없었어요. 옛날에도 이건 다 유효해요. 그런데 IT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고 자동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 프로세스들을 가져다가 컴퓨터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야겠다. 집어넣은 녀석의 이름이 ERP예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ERP가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 모듈들을 보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인사관리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서포티브 쪽의 액티비티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 이런 것들은 뭐예요?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그래서 이 앞단에 프라이머리 오세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업무 단계들을 전부 다 시스템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데이터가 쌓인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상태가 무엇인지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들도 그 단계를 통해서 전부 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비즈니스 사이클, 제품의 이 리드 타임 사이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측정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들을 전부 매핑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사람 공수를 전부 다 매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재당 이 생산성이나 사람당 생산성을 거꾸로 다 산출할 수 있어요. 이 컴퓨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안에 단계별로 전부 프로세스를 입력 화면으로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자동 수집하게 해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근데 이 시스템의 입력 데이터를 전부 다 정형화해 두면 그러면 작업자가 임의로 작업해서 실수가 일어나는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작업 표준화가 가능해져요. 이해되시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ERP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저 기술사 시험에도 ERP 관련된 사례를 자꾸 주면서 분석해라, 방안을 제시하라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ERP가 저 밸류 체인을 이 컴퓨터 세계로 연결해 놓은 그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넣은 거고요. 그래서 ERP 벤더들, SAP ERP가 굉장히 유명하죠. 오라클 ERP 이렇게 이제 ERP 패키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벤더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시라고 놓은 거고요. SAP이 워낙 유명해서 이제 새 거 그림 한번 가져다 따놔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혁신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엔 돈 버는 방법에 대한 혁신이고, 돈 버는 방법은 돈 버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고, 그 돈 버는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그렸더니 걔가 밸류체인이 됐다. 이해되시죠, 밸류체인? 이제 아마 저 밸류체인 그림은 그냥 칠판에 그리라고 하면 이제 바로 그리실 수 있죠? 네. 그리실 수 있죠? 뭐예요?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만 알면 되지 뭐. 일단은 생산하기 전에 내부 물류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생산해야 되고, 생산한 거 가져다 팔아야 되니까 세일즈 마케팅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메인테넌스 해야죠? 그리고 배달해야 되니까 아웃바운드, 외부 물류 해야지. 아시겠죠? 돈 버는 거 간단해요. 이거 하시면 돈 버는 거예요. 그림 그리실 수 있죠? 위에 서포티브는 뭐예요? 이제 그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사람도 뽑아야 되니까 HR도 있어요. 경영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술 관리도 해야 되고, 구매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이제 BPR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PR. 이제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성과에서 극적인 향상을 이룬다. 이거를 위해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이걸 이제 BPR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즘은 이제 BPR 이야기 잘 안 해요. 이제 이 BPR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영혁신의 주요 수단으로 이제 쓰이던 90년대, 뭐 2000년대 이때 초반에 요때 이 BPR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결국에 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좀 더 빨리 갔고 80년대 뭐.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90년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BPR을 왜 많이 했느냐? 제조 분야에서 앞에 말한 그 밸류 체인을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BPR의 결과는 뭐냐? ERP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ERP를 왜 구축하려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밸류 체인의 프로세스를 시스템, 전산 시스템에 담아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BPR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도 들어오지만 BPR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의 표준화된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이 프로세스가 전부 다 여기에 내장돼 있어요. ERP 이 패키지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혁신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면 프로세스를 새로 이제 정의한다고 여기서는 이야기해요. 근데 뭘 정의할 게 있느냐? 이미 ERP 패키지에 다 내장돼 있고, 프로세스를 재정의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존에 하던 업무 스타일이 틀렸어라는 것을 그 조직에 알려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 레디칼 이런 것들, 드라마틱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영향력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프로세스는 뭐냐?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밸류 체인의 프로세스예요. 근데 밸류 체인의 프로세스를 ERP 패키지에 내장된 거를 가져다가 저 직원들한테 딱 주고 앞으로 이거에 맞춰서 일해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펀더멘털하고 레디칼하고 드라마틱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기존에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프로세스로 새롭게 일하라고 갑자기 짠 하고 시스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저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처음에 도입하려고 하면.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그 업무 프로세스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라고 갑자기 시켰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조가 나서서 파업하고 난리가 나요. 이걸 하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ERP 패키지가 담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웃풋을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한 프로세스를 돌릴 때 그걸 돌리나 기존에 국내에서 사업장에서 알아서 경험 베이스로 주목국으로 만들어 놓은 그걸 하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짧은 프로세스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세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글로벌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글로벌화된 표준 프로세스를 그냥 입력을 무조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단의 그러한 프로세스 분석은 형식적인 거죠, 사실은. 얼만큼 표준과 다르게 하고 있나.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달라지면 그 프로세스를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직이 다 바뀌어야 돼요. R&R이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정리가 되거든요. 표준화된 형태의 프로세스를 돌리는 조직이면은 조직이 슬림화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주먹국으로 이제 쌓여서 경험치로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는 실행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도 그만큼 복잡해요. 그래서 조직이 정리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또 노동 환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노조가 또 파업을 합니다. 왜냐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조직이 몇 개 날아갈 거잖아요. 슬림화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ERP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그 ERP의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이 BPR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컨셉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지금 ERP, BPR 이야기한 거, 혁신 이야기한 거 다 매핑돼서 연결되시죠? 뭐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사실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BPR 사례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놨는데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이클들이 필요했는데 IT를 가지고서 효율화를 했더니 이렇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걸리던 한 해의 업무 프로세스가 1일에 50분으로 줄었고 1인당 처리 건수가 100배 증가했다. 경영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BPR 이후에 프로세스가 혁신적으로 짧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프로세스 이야기 하는데요. 고객 가치를 파악한다. 현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프로세스 목표 설정한다. 신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뭐 방법론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 프로세스는 이미 베스트 프랙티스로 ERP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앞단을 왜 하느냐? 이 앞단을 진행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 신 프로세스가 들어온다는 것을 예비 동작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일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릴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 전체는 뭐냐면 변화 관리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 관리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신 프로세스를 짠 하고 주면은 아무도 못하겠죠? 근데 막 예비 동작을 시킨 다음에 해 그러면은 할 수는 있지만 저항을 해요. 하지만 그 저항도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경쟁 관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생산 프로세스, 경영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일자리가 다 없어져 라고 말하는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근데 방법은 이 방법이야.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해. 그리고 시스템화 되어 있어. 그러니 이제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다 입력해 가면서 이 프로세스로만 일을 해줘. 이렇게 구성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혁신적으로 제품의 생산량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인적 오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안에서 쭈루룩 흘러가도록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복잡성도 줄어들고 단순화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사람끼리 하는데 불편한데 시스템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시스템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어디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숫자로 말해야 되는데 그런 계량화된 측정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도의 조직이 필요 없고 이 시스템 안에 다 들어있어서 누르면 그냥 지가 짠 하고 보여준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스피드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기업이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것은 동물 세계하고 똑같아요. 동물 세계에서 어때요? 느리면 어떻게 해요? 강한 자에게 잡혀 먹어요. 그런 로직이랑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PI라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중간에 이제 나왔었어요. 토마스 H 데이븐포트라는 이름으로만 이야기가 됐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디자인, BPR을 하는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T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하는 거를 이제 PI라고 부른 때가 잠깐 있었으나 지금은 굳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BPM이라는 게 나와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내용들을 막 들여다보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예. 이게 헷갈림이 있는 건 개념적인 BPM이 존재하고요. 시장에는 BPM 툴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BPM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워크플로우 툴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헷갈림이 엄청 많아서 개념적인 이야기를 막 해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결국에는 뭐 하자는 것이냐? 예. 자, BPR은 위례성으로 짠 하고 컨설턴트들이 대거 투입돼갖고 기존에 있는 구성원들을 바보를 만든 다음에 대단히 우수한 것은 이것이야 하고서 앞으로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한번 ERP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그 안에 프로세스를 장착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돌리는 몇 년간 동안은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경쟁자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혁신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BPR은 굉장히 많은 준비와 미래성의 놀라운 변화 작업을 해요. 근데 그 BPR을 에브리데이 하면 안 될까? 라고 말하는 게 BPM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구성원들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매일매일 혁신해봐. 매일매일 BPR 하는 게 바로 이 BPM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그럼 매일매일 하게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할 수 있게 툴을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BPM 툴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BPM입니다. 문서관리 효율 개선, 프로세스 가시화, 생산성 향상, 확장 기업 실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프로세스 가시화가 이제 굉장히 크게 우리들이 이제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프로세스를 가시화하면 프로세스를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겠죠. 프로세스를 가시화하는 이유는 현재의 프로세스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해서 프로세스를 더욱더 짧고 강하게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하면 뭐가 좋아져? 생산성이 향상돼요. 네, 맞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서관리 효율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부가적인 거고요. 이거를 에브리데이 하자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BPR, PI, BPM 뭐 비교해 놨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 금방 말씀드린,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뒤에 그림을 줄여버렸구나. 그래서 BPM 툴을 주게 되면은 자기 업무 자체에 대한 거를, 업무 현업 담당자들이 IT에 의존하지 않고 해요. 업무 현업 그 담당자들한테 이 BPM 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실행 통합의 중간에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업무 규칙 관리 BRE, 비즈니스 룰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세스 뭐 성과 관리 뭐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 프로세스 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는 워크플로우 자체를 실제로 BPM 툴에 보면은 프로세스를 이 보기 메뉴를 누르면은요, 우리가 이 워크플로우 차트 있죠. 순서도. 그 그림이 시스템에 내장된 그게 그대로 화면 UI에 떠요. 그리고 그 화면 UI에 뜬 그 프로세스들마다 매핑되어 있는 지금 업무 건수 개수들이 거기 다 보여요. 그 다음에 내가 요청한 게 거기에 흘러가고 있다면 걔가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다 보여요. 자, 이렇게 보여주는 워크플로우 툴이 거기에 내장돼 있어요. 그런데 이 플로우들이 계속 흘러갈 때 거기에 이 불필요한 이 플로우나 또는 고치면은 이 플로우가 더욱더 원활하게 짧아지게 효과적이게 되는 그런 게 있는지를 업무 현업 담당자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 워크플로우에 들어가 있는 다이어그램들이 실제 그 툴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들을 쭉쭉쭉 끌어다가 붙이면은 그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그런 다음에 그 노드별로 속성값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팝업을 띄워서 그 속성값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준치들을 가져다 바꿔서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정의를 해주고 나서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시키면은 걔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실제로 그거를 시뮬레이션 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해서 자기가 계속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 운영 환경에다 배포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업무 현업 담당자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그걸 핸들링할 수 있게 툴에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심지어는 그거를 가지고 실제 업무 시스템 안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에브리데이 그거 들여다보면서 프로세스를 짧게 만들고 효율화하는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게 담당자들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조직 구성원 전체가 매일같이 시스템 들여다보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개선이 일어나겠죠. 사실 지향하는 바는 그건데 이미 웬만큼 많이 프로세스 최적화가 돼 있어서 그거를 찾아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컨셉으로 계속 프로세스 개선 노력을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 구성원 중에 20%만 개선을 시켜줘도 그러면 전체 프로세스가 20%, 120% 빨라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럼.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다. 프로세스 개선이 나중에는 직원수를 줄이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과연 직원들이 그것까지 동조할까요? 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진행할 때 이제 노조에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 노리는 것은 경영진이 일자리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가 절감의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아주 나쁜 행위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거로 인해서 절감된 그 생산 관련된 이 에포트를 어떻게 돌려서 쓰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즈이즈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같은 제품을 가지고 아무리 빨리 만들어낸다 해도 시장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싸고 빨리 제품을 만들어서 준다 해도 시장에 그게 잘 팔릴까요? 그러면 안 팔려요. 그거는 이미 누구나 갖고 있는 더 살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게 혁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으로 경쟁을 하고 혁신을 하는 데는 이 부분적인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것들은 그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즈이즈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들은 이거로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기업이 지속성을 갖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제품은 다 팔리고 나면 안 팔리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가 갖게 되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안에는 또 그거를 뛰어넘는 방법들에 대한 주제가 또 나와요.